자, 지금부터 한번 4대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26페이지고요. 문명의 발상지에 대한 내용인데, 어떻게 문명이 발생을 하고 문명의 발상지였던 메소포타미아와 인더스, 그 다음 이집트, 그 다음에 중국 문명은 어떤 문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명의 발생이라 해서 문명의 발상지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문명의 발상지, 문명이 생겨나려면 어때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기에 좋아야 되겠지. 즉,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은 어떤 곳? 따뜻한 곳. 그래서 따뜻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어떤 곳에서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야. 사람이 정착을 하고자 하려면 그 땅에서 뭐 농사라든지 또는 뭐 잡아먹을 수, 사냥할 수 있는 곳이 많다라든지, 특히 사냥이라 할 것 같으면은 우리 짐승도 잡아먹기로 하지만 생선도 먹고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착하기 좋으려면 사냥도 사냥이지만 일단 뭐가 더 좋아야 돼요? 농사하기에 좋아야 돼. 그래서 농업에 유리한 지역.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메소포타미아 지역, 인도, 이집트, 그 다음에 중국. 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네 곳의 문명을 뭐라 하냐면 세계의 4개의 문명, 4대 문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먼저 문명이 어떻게 발생하느냐. 첫 번째, 방금 우리가 봤던 네 곳에 있는 강은 하나같이 다 어떤 강이냐면 다 큰 강이야. 강이 크다라는 거는 강이 이렇게 크다라는 거는 강 옆에 있는 이 땅들이 어떻다라는 거야. 넓다라는 거죠. 넓기 때문에 이 주변에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그러니까 일찍이 문명이라는 거를 발생시킬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것이 첫 번째가 뭐라고? 큰 강 유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농업에 유리하다. 두 번째, 이런 큰 강 유역에서 농업을 발전시키다 보면 이제 홍수라는 것도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제 인구가 이제 늘다 보니까 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땅이 더 필요해지는 상황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땅을 갖고 있을 때, 땅을 갖고 있을 때 필요했던 인구를 넘어서서 그 더 이상의 인구가 필요할 때는 더 넓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인구가 땅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넓히기 시작하더라는 거야. 즉, 강 근처에서 이제 만들었던 그런 이제 주변 땅보다 약간 먼 곳, 즉 좀 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이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그죠? 이러한 작업을 우리 뭐라 하냐면 관계 수로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관계 수로 작업이 된 곳에서 농업을 한다. 즉 관계 농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물길을 만드는 작업이 관계 작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인구가 증가할수록 넓은 농지가 필요하고 그 농지를 더 넓히기 위해서 관계 수로 작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농지가 넓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농지가 확대가 되니까 당연히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 남는 자원이 생기겠죠. 잉여 자원들이 생기겠지. 그럼 이걸 뭐해? 팔아.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지방들과 주변 지방들과 교역이 활발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도시가 발생이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도시국가 발생입니다. 도시국가. 자, 그럼 도시국가는 어떻게 생겨나느냐? 첫 번째, 청동제 무기를 사용한다. 자, 청동제 무기를 사용한다. 자, 요것을 청동기 시대에 비춰봤을 때 무엇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어요?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죠? 즉 그러니까 도시 간 통합이 이루어지는데 그 방식이 전쟁 또는 흡수를 통해서 통합이 되더라는 거야. 즉 요만했던 도시가 옆에 있는 도시를 먹으면서 요만큼 커지게 되고 또 요만큼 커지게 되고 요렇게 커지게 되고 요렇게 커져. 그래서 요것이 하나가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도시가 되고 이건 지금 도시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도시 수준이기는 한데 하나의 국가 형태를 지닌다 해서 뭐라고 하느냐? 도시 국가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세력을 확대해서 도시 국가를 형성하더라는 거죠. 두 번째, 빈부격차가 생겨나요. 즉 전쟁이나 흡수를 통해서 뭐 피지배층이 생겨나게 되고 쉽게 얘기하면 뭐죠? 전쟁에서 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계급 발생을 하는데 가장 원인이 되는 게 뭐야? 그렇죠? 잉여 자원이 많은 사람은 지배자, 잉여 자원이 없는 사람은 피지배자.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빈부격차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계급이라는 것이 발생하더라. 계급. 세 번째, 대형 건축물인데요. 자, 여러분들 우리 교회 어때? 작은 교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때요? 크죠? 그래서 이런 신전 또는 자, 내가 지금 왕관을 그렸는데 자, 이제 왕관이 이렇게 있어.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사람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누구예요? 지배자죠. 근데 이 사람을 위한 집이 요만하면 되겠어? 아니죠? 요만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우리 경복궁 같은 것들 있죠. 요런 데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왕이. 즉 왕궁. 즉 지금 신전도 커야 되고 왕궁도 커야 돼. 또 이 신전과 왕궁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살 곳까지 뭐예요?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는 큰 울타리가 필요하겠지. 이걸 뭐야? 성곽이라고 그러죠. 또는 성곽, 성벽 이렇게 얘기를 하죠. 즉 신전과 왕궁과 성곽은 작다 크다 대형 건축물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도시국가라고 부를 수가 있다. 이 뜻이에요. 자, 네 번째 우리가 좀 알아둡시다. 신권정치. 자, 지배자는 신으로부터 백성을 통치하도록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야. 이게 바로 신권정치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배자는 백성들을 통치함과 동시에 신에게 뭐도 지내는 거야? 제사도 지내는 거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이거 우리 한국사에서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르지? 제, 정, 일, 치라고 부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앞으로 세계사를 계속 할 거니까 세계사를 하는 동안에 신권정치는 제정일치란 말과 같다. 자, 요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섯 번째, 청동기 무기를 쓰니까 당연히 청동기를 쓰겠죠. 그죠? 그 다음 마지막, 이들이 역사를 기록하거나 또는 다른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야? 문자겠죠. 그죠? 기록하면 문자가 이렇게 튀어나와야 돼요. 됐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4대 문명의 발생 요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다면 이제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메소포타미아 문명입니다. 강물과 강물 사이라는 뜻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뜻 자체가. 첫 번째, 지형적 특성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특성은 어떻냐면 사방이 트인 개방적 지형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오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지. 즉 이민족의 침입이 적겠니? 많겠죠. 왜? 큰 강 유역이니까 땅이 비옥할 거 아니야. 그럼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이민족들이 자주 침입해 오겠죠. 내 땅을 자주 침범해 온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한테 내일이 있어 없어? 내일이 보장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삶이 어때? 굉장히 소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소중한 오늘에 내가 더 관심이 더 많죠. 즉 내가 죽어서 가는 곳보다는 어때?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자, 요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두 번째, 강과 강 사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홍수와 범람이 자주 일어나요. 홍수와 범람이 자주 일어난다는 말은 이 사람들이 이거를 이용을 한다라는 뜻이고, 홍수와 범람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무슨 작업을 해야 돼? 그렇지, 관계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계 농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 번째, 아까 이민족 침입이 잦다고 했지. 그래도 이민족 침입에는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즉, 뭘 짓겠어요? 성벽을 짓겠지. 그죠? 성벽은 뭐야? 대형 건축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도시국가가 발생할 요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도시국가가 발생하게 돼요. 자, 다음 문화적 특성인데, 첫 번째 청동기, 두 번째 쐐기문자, 태음력, 60진법. 자, 청동기는 뭐 당연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두 번째, 이들은 기록하기 위해서 문자를 만들었는데 그 문자 이름이 쐐기문자다. 자, 세 번째, 이건 헷갈리면 안 돼요.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음력을 사용했고요. 우리가 좀 이따 배울 이집트에서는 양력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거랑 절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4번 60진법인데 60진법은 우리가 보통 분, 초 이런 걸 할 때 60진법을 쓰죠. 0부터 59까지를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 우리 60진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문화적 특성이 있는데 청동기는 당연한 거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두 번째 쐐기문자와 태음력, 60진법 요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유의해서 이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나라가 뭐가 있냐면 바빌로니아 왕국이라는 것이 있어요. 바빌로니아 왕국. 자, 기원전 1800년경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통일을 한 국가가 바로 바빌로니아 왕국이에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함무라비 왕이에요. 자, 이번 내용은 좀 알아둡시다. 자, 함무라비 왕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이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보복적 성격이에요. 내가 남을 죽였을 때 나도 죽게 돼요. 알겠죠? 그다음 두 번째, 신분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렇게 절도하다 걸리면 노예를 만든다라든지 약간 그런 내용 같은 것들이 있단 말이지. 즉, 노예라는 말, 귀족이라는 말, 이런 말이 나와 있기 때문에 신분제가 있었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노예가 귀족의 뺨을 때리면은 노예 귀를 잘라버리는. 그런데 귀족이 노예를 죽이거나 다치게 하면 돈을 내라는 등. 무슨 말이냐면 신분에 따라서 처벌에 있어 그 양형이 차별을 둔다라는 거예요. 됐죠? 처벌하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신분에 따라서. 그런데 이 바빌로니아 왕국은 히타이트인이라는데, 얘네들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 철제 문명을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 철제 문명을 가진 히타이트인에게 멸망을 하더라.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결론적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특징, 첫 번째, 개방적 지형이다. 두 번째, 현세에 관심이 많다. 자, 세 번째, 강과 강 사이라 홍수 범람이 자주 일어나니까 관계농업이 발달했다. 네 번째, 성벽을 일찍이 건설했기 때문에 최초의 도시국가가 여기서 발생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기록을 위해서 쐐기문자를 썼고, 그 다음에 태음력, 그 다음에 60진법 이런 것들을 사용을 했고요. 그 중에 바빌로니아 왕국의 함무라비 왕은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보복적 성격, 그 다음에 신분이 존재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신분에 따라서 처벌을 달리했다라는 내용.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주시면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정복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다음 동영상 때부터는 이집트 문명부터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